이제 오늘 스포츠 교육기관 세무실무 진행할 거고요. 목차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창업하실 때, 사업자 등록할 때 몇 가지 세팅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계속 운영 중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새로 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 뭐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세금적인 효과라던가 아니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세 관련해서 이제 부가세가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은 익숙한 세금인데요. 내가 근로를 했다던가 혹은 사업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세금 자체가 좀 낯선 부분이 있어요. 사업장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우리 연간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사업 경비를 많이 인정받아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교육기관 쪽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 권리금이라던가 처음 오픈하실 때 혹은 뭐 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인 Q&A 잠깐 갖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1시간 진행하고 10분씩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알아야 하는 세무 실무고요. 이제 지금 진행하시려는 업종이 스포츠 교육기관이면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다가 등록 혹은 신고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이런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밟고 나서 그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등록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장업, 스키 장업, 자동차 경주 장업, 특수한 큰 그런 시설이 필요한 업종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고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업종은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이제 PT샵이나 헬스장업이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당구장업, 뭐 종합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VR로 하는 그런 체험하는 체육시설업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위에는 시장군수가 없죠. 이제 신고할 때는 대상 지자체장이 조금 다르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려는 업종이 등록인지 신고인지 자유인지 구분을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유업종에는 볼링 장업이 있고 테니스 장업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필라테스 요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니까 말 그대로 지자체 통해서 어떤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업종 코드라는 거를 골라야 돼요. 이 업종 코드가 어떤 걸까 조금 처음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통계청에서 한국표준분류표상으로 분류한 그런 업종에 따라서 업종별로 숫자를 부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정하고 이런 조사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장부로 이제 소득세나 뭐 그런 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장부로 계산한다는 거는 실제로 쓴 거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장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장부 말고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 추계일 때 이 업종 평균 경비율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업종 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숙박 및 음식점인데 일반인이 뭐 하는 그런 블라블라 라면 숙박 공유업이라면 이 같은 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평균 경비를 따져서 이 경비율을 매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어떤 걸로 업종 코드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나중에 소득세를 할 때도 신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걸 요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해당이 안 되실 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파워풀한데요.
감면율이 창업 중소기업은 50에서 10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은 10에서 30% 정도가 되시는데 업종에 이 요건을 두고 있어서 그 업종이 여기 업종 코드 보시면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나뉘거든요. 이 세분류를 가지고 이제 그 업종에 해당하는지 뭐 아닌지 이 대업종이랑 같이 따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업종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고 나서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 하면 바꾸시더라도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그 바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인정받으시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세팅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세액 감면 받는 요건, 뭐 실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포츠 교육기관은 두 가지 대분류에서 어디 해당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기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요. 교육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하시는 그런 업종에 따라서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서 세액 감면이나 그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따가 좀 자주 하시는 업종에 대해서 어떤 업에 속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 거고, 이 분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당구장 운영은 어디에 속하고 이런 그 정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헬스장을 한번 볼게요. 내가 헬스장을 이제 차리는 사장님입니다. 그 경우에 업종 코드는 요 924305를 쓰게 되시는데요. 헬스장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 성격이 짙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떤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업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그 체육시설업 신고가 선행돼야 되는 업종이라서 요걸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할 시군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돼요. 네, 요 부분은 이제 지자체마다 그 담당자마다의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어서 내가 먼저 신고를 받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먼저 문의를 넣어 보셔야 되고요. 실사 후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되고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에서 100% 감면 가능해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게 이제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통계청에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가 캡처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큰 뭐 OPQR로 넘어가는 게 대분류를 뜻하고요. 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요게 중분류고요. 그리고 기타 스포츠 시설 스포츠 서비스업, 요게 소분류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타에서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을 눌러보시면 여기 색인어에 보디빌딩 시설 운영, 체력 단련 시설 운영, 헬스클럽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내가 하는 업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좀 구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PT샵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대1 PT샵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랑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업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1대1 PT 교육을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대1 PT샵에서 헬스장에 준하는 그거보다 좀 작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1대1 PT니까 트레이닝이니까 이게 교육 성격이 더 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부가세상 면세 사업자인데요. 학원으로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교육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이라는 거는 그 지자체에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 신고 허가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업종인데 이제 교육하는 모든 서비스 중에서 모든 게 학원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일부가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대1 PT샵은 교육 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만 학원엔 해당하지 않아서 요거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제 1대1 PT 교육과 그 다수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운동시설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게 뭐 회원당 한 분당 뭐 얼마짜리 그런 회원권을 판다던가 이러면 사실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창업중소기업에서 이 업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두 가지를 같이 한다 이러면은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이랑 사실은 교육 서비스 업이 이제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조금 이게 매출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매출을 나눠서 되는 부분만 뭐 감면을 넣을지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세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이지만 역시 지자체에서 사업자 등록 전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먼저 선행되셔야 되는 업종입니다. 똑같이 여기 그 통계청 이미지를 보면요. 아까는 저희가 봤던 게 예술을 봤는데 요거는 교육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이쪽에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련된 이제 세세한 분류가 다 나오거든요. 뭐 축구 교실이라던가 체조 교실, 요가 전문 강사, 에어로빅 교육, 뭐 필라테스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랑 요가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제가 하고 있는 거래처에도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건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보시다 보면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필라테스 앤 요가가 속하는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이거든요. 요걸로 내시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다른 그냥 형식상 다른 업종으로 내서 그게 받게끔 세팅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요새는 실사조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실질 내 업종 기준으로 업종을 봤을 때는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업종 코드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결정할 거는 내가 부가세상 일반 과세를 할지 간이 과세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소득세랑은 요거는 관련 없는 부분이고요. 부가세에서만 과세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저희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 고깃값 9만 원에 뭐 부가세 9천 원 별도. 미용실 가시면 뭐 20만 원에 부가세 얼마 별도.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얼마 얼마 붙잖아요. 그래서 모두 단일세율 10%로 적용이 되시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매출이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포함해서 1억 400 이상인 경우에 일반 과세에 해당이 되세요. 근데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내가 예상되는 매출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처음 오픈하니까 너한테 특혜를 줄게 해서 일정 업종이나 뭐 그런 요건을 두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이과세자라는 거를 좀 들어보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이가 붙어서 일반보다는 세금을 간략하고 조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간이과세자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어떤 사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내 매출보다 내 매입,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교육기관이면 뭐 인테리어 하실 거고요. 상품, 운동 도구 매입하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시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이 나와요. 이 10% 세율에 대해서 환급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오픈을 하시면 내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간이과세자 신고서상 환급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조금 내다 보니까 환급은 안 나오게끔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 장치, 뭐 상품 매입이 많으시다면 처음에 일반 과세로 내서 환급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내가 그런 게 많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간이 과세를 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간이 과세를 낼 수 없는 분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시냐면 이제 내가 기존에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시다가 추가로 필라테스 샵을 차린다. 이런 경우에 카페가 일반 과세라면 이제 간이 과세자로 다른 업종을 추가로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가 또 조금 특이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근데 이 세금계산서라는 걸로 나도 상대방도 거래의 증표가 되면서 세금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금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발행을 못 해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그런 업체들, 매출이 많은 곳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랑 거래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크게 세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뭐 사업자 등록 절차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몇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래 그 세무사 끼고 기장을 맡기시면 아마 담당 세무사 분들께서 챙겨주시는 부분인데 처음에 오픈하시면 아무래도 좀 혼자 직접 하시다가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정 절차를 안 해두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떤 요건에 걸렸을 때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창업하시면 그냥 무조건 그냥 필수로 하셔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세금 관리하는 사이트인데요.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시고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그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소득세법상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면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좀 잘 나가는 사업자, 소규모는 벗어난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셔서 자리 잡으면 대부분 복식부기 의무자에 많이 속하시는데 이분들은 좀 엄격한 그런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를 신고를 안 하시면 불이익이 있어요. 미신고 가산세, 그리고 아까 좀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린 그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공제 이런 게 아예 적용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그 해에 이제 5월 말일까지 요거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아마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있어요. 이 수익 금액 이상이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임업, 농업, 어업 이렇게 좀 매출 단위가 큰 업종은 묶어서 3억 이상이고요. 제조업, 금융업은 1억 5천 이상.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업, 전문, 과학 등 아마 교육 서비스업이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7,500만 원 이상.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위보다는 적죠. 왜냐면 여기는 B2C라서 그 단가가 좀 낮고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기준도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의무는 있는데 보통 사업을 이제 으쌰으쌰 하시면 이런 금액에 내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거를 알기보다는 어느 순간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 있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이 신고를 안 해두시면 가산세와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세액 감면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거는 신고를 미리 내가 창업을 할 때 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용 카드는 등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그런 불이익이 크지는 않는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카드를 총 얼마를 쓰는 사람이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 등록한 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물론 사업용 카드 지금 등록 안 해두신 분들 계실 텐데 안 해두셨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카드사에서 그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받아서 담당하시는 세무서 아니면 직접 뭐 처리하신다고 하면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증빙이기는 한데 등록을 해둔 경우에 세무서가 조금 더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를 때마다 카드사에 요청해서 받으시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서 미리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우리은행을 갔더니 뭐 창업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업용 카드 하나 발급 받으셔야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표현하는 그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대표자 명의의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카드, 내가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이걸 사업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불이익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가산세가 이게 적지가 않아요. 사업용 계좌를 이제 미사용하시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그러니까 내가 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매출을 냈다. 그게 밝혀졌다라고 하시면 0.2%를 매긴다는 뜻이고요. 미개설, 미신고. 이제 미신고 하시거나 아니면 개설도 안 했다. 내가 홈택스에 등록 안 한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그 과세 기간에 나의 수입 금액, 매출의 0.2%와 아까 위에 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좀 큰 금액을 가산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2번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이제 기장을 안 하시다가 뒤늦게 세무 대리를 맡기게 되셨는데 요 기한을 놓쳐서 이게 사업용 계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친 분을 제가 몇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말이 뭐 50에서 100%지 사실 세금이 한 종합소득세가 한 1억 정도 나온다 했을 때 내가 100% 해당되는 세액 감면인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1억에 이제 왔다 갔다 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1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절대 가벼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창업하시면 사업용 계좌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이분이 의무 중에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안내문에 탁탁 떠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내문만 봐도 사업용 계좌 신고 안 하셨네. 현금영수증 감행 신고 안 하셨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전산으로도 세무서에서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안 해두시면 아무래도 조사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인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사업용 계좌보다는 조금 더 그 등록 대상 기간이 빨라요. 창업하시고 이제 과세 기간 말일부터 60일 이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돼서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시면 소비자 상대 업종, 직전 수익금액 2,400만 원 이상.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엔 해당이 없으실 거고요. 전문직 사업자도 이런 업종 하시는 건 아니니까 당장 해당은 없으신데 여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아마 해당이 되실 겁니다. 이 의무 발행 업종을 두고 있는데 주로 어떤 애들이냐? B2C예요. B2C니까 주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거나 이렇게 현금으로 돈 받을 일이 많은 분들, 짤짤하게 돈 받는 분들, 이제 B2B로 가시면 주로 결제 대금을 계좌 이체를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처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려는 스포츠 교육기관은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돼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고요.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산세가 적진 않아요. 이제 수입 금액, 내 매출 금액 총액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 뭐 이런 게 아니라 총 수입 금액에 미등록 일수의 1%가 붙으니까 적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면 홈택스나 혹은 문자로 연락이 와요. 현금 영수증 너 가맹해야 된다고 알림이 오거든요. 그러시면 그거 보고 잊지 마시고 126 전화하셔서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발행 업종을 우리가 관련된 업종을 한번 볼게요. 교육 서비스업에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여기에 아까 헬스장이랑 뭐 1대1 PT샵 여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교육 지원 서비스업 블라블라. 그리고 그 외에 골프장, 실내 경기장, 종합 스포츠 시설 뭐 여기 다 들어가니까 웬만해서는 의무 발행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부가세랑 소득세를 헷갈려 하세요. 둘 다 세금이기도 하고 매년 내기도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엄연히 다른 세제이고 비용 처리 받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하셔도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이해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세팅하시는 게 좋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는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그런 증빙 자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적격증빙이라고 하고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체크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일단 거래했어? 오케이. 거래한 거 인정해줄게. 매출, 매입 인정해줄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증거 자료인데요. 근데 이제 부가세에서는 이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 매입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해당 안 하는 매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미발행 임대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헬스장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그 임대인이랑 임대차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임대인이 우리 부가세 빼고 하시죠. 세금 계산서 그냥 처리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가세나 세금 계산서 논의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서로 협의하에 세금 계산서 처리나 부가세 처리를 안 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너무 영세한 임대인인 경우에 상가 금액이 낮은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누락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입하는 내 입장에서 헬스장에 들어간 내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안 주는 게 당장 나가는 경비는 더 싸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60만 원의 임대차를 내가 구했는데 부가세 얘기를 꺼내면 일반적으로는 6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66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이게 부가세 신고하시고 나서 그 6만 원 10%에 해당하는 6만 원은 매입세 공제로 빠지지만 이제 사람인지라 당장 나가는 비용이 되게 크게 느껴져서 이렇게 부가세를 빼고 서로 협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적격증빙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주신다고 했고 뭐 그런 다른 카드로 하는 거 아니니까 계좌이체 내역만 매달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사업 경비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는 요 증빙이 없어서 아예 안 되시는데 소득세에서는 경비 처리가 돼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부가세랑 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는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증빙 불비가산세, 너 적격 증빙 없잖아 해서 가산세를 매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가산세가 2%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이 있다. 계좌이체랑 뭐 계약서가 있다 하시면 그 1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100만 원에 2%니까 2만 원은 가산세로 소득세에 붙여서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처음에 부가세 얘기까지 다 된 거라면 세금 계산서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그래야 부가세 공제도 되고 가산세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천세를 미신고한 인건비도 증빙이 없는 그런 소득세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 고용하는 경우 요새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고용하실 때는요, 그 비자가 중요해요.
그 친구의 외국인 등록증에 보시면 뭐 F01, F04 이런 식으로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중에 학생 비자도 있고 관광 비자도 있고 취업 비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에서 이제 다 요건이 있는데 어떤 비자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그런 비자도 있고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친구를 제대로 인건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신고한 인건비로 소득세에서도 똑같이 계좌이체로 비용을 이제 잡을 수는 있지만 가산세는 붙습니다. 똑같이 2% 가산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요 개인 간 이체로 구입한 사업용 비품이 뭐냐면 어, 이제 저희 거래처분들이 종종 있는 일인데 당근마켓에서 어떤 비품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근에서 좀 싸게 올라온 기계라던가 이런 걸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개인 간의 거래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근마켓 가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에선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쓰려고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 2% 가산세 똑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부가세는 요 4대 적격 증빙이 있는 매입만 공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우리가 이제 직원 고용해서 인건비를 매달 신고하시게 될 텐데 이 인건비는 요 4대 증빙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당 없고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금 영수증으로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용으로 내가 얼마를 썼든 간에 부가세상 공제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선생님을 많이 고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샵인데 선생님을 뭐 한 10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당장 내 순이익은 선생님에 대한 급여가 나가니까 낮잖아요. 하지만 부가세는 내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합니다. 이 인건비가, 그 선생님 인건비가 그 부가세에서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어디서?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필라테스, 뭐 요가 이렇게 강사분들 많이 두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이 좀 소규모여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엔 부가세가 생각보다는 좀 나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금, 계좌 거래보다는 이제 이런 증빙을 챙기셔야 부가세에서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으시니까 그 카드 지출하시는 걸 많이 장려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쓰시는 대로 그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매출 전표를 발행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으로 다른 업체랑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증빙이 누락될 일이 적습니다. 이제 다른 업체랑 만약에 현금 영수증 거래를 하시면요, 간혹 가다가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까먹었던지 아니면 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요거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한 요게 빠지게 되거든요. 요거 체크는 혹은 뭐 계산서 체크는 홈택스에 본인 아이디 치고 들어가시면 이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격리를 두고 그런 체크까지 직접 다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많진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카드 매출 전표로 하시는 게 운용하시는 데 훨씬 편리하고 세금도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과세라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간이과세라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은 각자 신고랑 납부하는 기한이 조금 상이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한 번, 7월 25일까지, 하반기 지나고 한 번,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중간에 보면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정신고는 법인만 하는 거라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6개월에 한 번만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워낙 매출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 용도로 따로 통장에 조금씩 떼서 모아두시기도 하긴 하거든요. 한 번에 이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내가 11만 원이 들어왔다 하면 10만 원과 만 원 이렇게 나눠서 만 원은 세금인 거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 신고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3개월 미리 좀 받으려고 하는 성격의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내가 예정 신고 기한이 되면 국가가 전 그 내가 신고했던 예를 들어서 2기 예정 신고 기한이 내가 9월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1기에 내가 신고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절반을 뚝 잘라서 미리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내가 1기에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하시면 50만 원 내야지. 최종 정산은 나중에 해줄게 하고 날라와요. 그래서 요거를 안 내시면 요거는 가산세가 붙고요. 요걸 내시고 그리고 2기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 50만 원을 빼고 이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원래 낼 세금이 30만 원인데 50만 원을 미리 냈다라고 하시면 20만 원을 환급받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최종 정산이 된다. 예정신고 고지서대로 세금은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간이잖아요. 좀 간략하게 너가 세금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상반기, 하반기였는데 간이거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즉, 이 일반과세자가 하반기 거 신고하는 1월 25일까지 내에 간이과세자도 같이 1년 거를 신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중에 오픈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내가 간이과세자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도 똑같이 6월 1일부터 6월 그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간이과세자는 하나 재밌는 사실은 처음 개업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7월 1일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6개월 내가 매출을 낸 거거든요. 그 6개월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다음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보긴 합니다. 그 아까 연 매출이 공급가액 부가세 더해서 1억 400 이상인지 아닌지 볼 때 그 기준을 잡을 때요. 간이과세자가 뭐 6개월만 매출을 했고 7월에 오픈해서 6개월만 매출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한 뭐 1억을 했다. 1억 400 이하잖아요. 그럼 그 1억으로 순수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연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6개월 해서 1억이면 1년 했으면 2억이겠죠. 그럼 2억이면 이상이네 해서 그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십니다. 요거는 아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좀 순서상 다음에 요거 참고하시기 좋으시라고 넣어놓은 거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의 그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간이과세자가 아까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이 더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한 50% 정도, 심한 경우에는 10%까지도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느껴집니다.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일반과세자 대비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대비 10분의 1 심한 경우에 혹은 뭐 업종에 따라 다르시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도 세금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낮아지는 원리는 물건값에 부가세 포함한 가액. 이건 매출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고요. 그 공급 대가라는 거에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곱해줍니다. 이 율을 한번 곱하고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요 과정이 없고 세율을 바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종별로 소매업, 뭐 음식점업 15%, 그러니까 15% 곱하고 10% 곱해주는 거예요. 제조업, 뭐 운송업 20% 곱하고 10% 곱해주고 숙박업은 25%.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그 이제 예술 뭐 그 스포츠 관련된 스포츠 교육기관은 그 밖에 서비스업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30%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냐면 공급 대가 곱하기 30% 곱하기 10%. 체감은 한 3%예요. 세율 자체가.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교육 서비스업의 공급 대가가 8천만인 경우에 연간 매출 세액은 얼마냐? 이 매출 세액 계산에서 8천만 원 공급 대가 곱하기 30% 부가가치율 그리고 세율 곱하면 여기 체감은 3%잖아요. 3%. 30%에도 10%. 그러니까 세금이 매출 쪽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240만 원이에요. 물론 요게 온전한 부가세는 아니고요. 요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치만 이 매출세액 자체가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일반 세율로 적용하면 이제 부가세 포함된 가액이라서 뭐 적정하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10% 잡으면 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벌써 이 매출세액만 봐도 240만 원이랑 800만 원 거의 한 3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과세자로 계시다가 일반 과세자가 되시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세금 계산상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그렇고요. 그게 뭐 잘못 계산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이 좀 느셔서 일반과세자 가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미리 이런 거를 고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로 빼주는 매입 쪽은 어떤 거냐? 내가 물건을 사든 뭐 매입을 하든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요 등에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도 모두 포함입니다. 단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미신고 인건비 같은 건 안 되시고요. 4대 적격 증빙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급 대가의 0.5%, 일반 거세자는요. 단일세율 10%예요. 이 뜻은 매출도 10%로 곱해서 매출세액이 굉장히 높지만요. 매입도 10%로 적용하기 때문에 빼주는 세액도 커요. 이 얘기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매출에 곱하는 거는 부가가치율에서 세율 10%니까 뭐 한 자릿수 정도 나와요. 세율이. 근데 공급 대가는 0.5%를 빼줘요.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카드를 엄청 썼어요. 근데 간이과세자예요. 근데 공제가 너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 세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입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는 얼마를 들어갔냐? 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매입세액 공제는 얼마냐? 5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이과세자일 때 내가 매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세금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뭐 썼다. 그럼 1억에 0.5%니까 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50만 원. 일반 세율로 가시면 5천만 원일 때는 500만 원을 빼주죠. 그러니까 매출세액 말고도 매입 쪽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단일세율 10%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지금 하시는 업종 자체가 그런 세금 계산서가 잦은 업종은 아니신데요. 그래도 간혹 가다가 뭐 플랫폼에 뭐 뭔가를 한다던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아셔야 돼서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의 소득세나 법인세 체제는요, 누진적 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율 자체가 그 내가 번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간 뭐 1,800만 원을 벌었어요. 매출에서 비용 빼고 순수익이 1,800입니다. 그럼 1,800이면 세율 구간이 15%예요. 근데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이면 세율 구간이 35%예요. 이렇게 세율 구간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죠? 가속도가 붙으면서 확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세금적으로는 어떤 부담이 느껴지시냐면 소득은 2배 늘었지만 세금 부담은 뭐 5배, 심한 경우에 10배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수치도 그렇고요. 근데 부가세는 단일세율 10%이기 때문에요. 그런 누진적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내가 늘더라도 똑같이 10% 떼서 내는 거고요. 매출이 반대로 줄어도 똑같이 거기서 10% 떼서 내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매입으로 내가 수치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 거래처에 줘야 되는데 제대로 발행을 못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그 기한 지나서 끊으려고 하면 가산세가 붙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세가 아까워서 내가 1월에 받았어야 되는 세금 계산서를 7월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있거든요. 그럼 7월에 받게 되면 소급해서 끊으면 가산세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안 끊어주고 나도 그렇게 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월의 거래로 7월 걸로 끊어요. 이 경우에도 세금상의 어떤 차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1월에
공제 받을 돈을 7월에 받은 거고요. 1월에 낼 돈을 7월에 받은 거예요.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전년도냐 올해냐에 따라서 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유불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가세랑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계산은요, 이제 크게 보면 매출에서 매입을 빼시는 건데요. 매출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면 적격 증빙과 그리고 적격 증빙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매출도 종종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B2C다 보니까 그냥 얼마에 해주세요 하면서 현금 주고 가고 계좌이체 해주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하시지만 종종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혹은 뭐 판매대행 플랫폼 같은 거 요새는 할 수도 있어서 주로 배달의 민족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그 스포츠 교육기관은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내가 중개하는 플랫폼에 올려서 만든 매출은 이게 홈택스에 바로바로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따로 드러내서 매출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가세에서 신고한 매출을 바탕으로 소득세랑 법인세도 기본 골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애초에 이렇게 날라와요. 너 부가세에서 매출 1억으로 신고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더해서 소득세, 법인세 신고해라고 날라와서 이 부가세 신고가 그 모든 세금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정확하게 매출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기는 한데 뭐 간혹 가다가 내가 매출을 깜빡하고 놓쳐서 이런 현금으로 받은 거 신고를 못했어요. 혹은 뭐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다면 이제 세무조사로서 문제 되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미미해서 어떻게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언제 문제가 되시냐면 내가 요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살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 요새는 조정대상 지역 6억 이상 거래가액이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실 때 내 그 돈의 원천을 밝히셔야 돼요. 내가 밝힌 원천이랑 그리고 증빙 자료상에 내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한 나의 증여 뭐 신고하신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더했을 때 차이가 나면 너 뭔가 누락한 거 아니야? 증여 있는 거 아니야? 너 사업체 있지? 너 사업체 소득세 누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내 부동산 계획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세무사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입 쪽을 보시면 적격증빙의 매입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세금 계산서가 있다고 해서 다 공제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부가세에서는 이런 항목은 우리가 공제 못 해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세금 계산서에서의 어떤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안 맞춘 경우 혹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내가 상대방한테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런 거를 뭐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서비스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요거는 이제 내가 사업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했을지언정 차종에 따라서 안 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요거는 거래처에 내가 거래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한다던가, 뭐 음식을 제공한다던가, 선물을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 접대비를 의미하고요. 면세 사업 관련. 요거는 이제 면세품이 대표적으로 뭐 여성용품, 물, 뭐 식재료, 원재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를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진 않지만 스포츠 교육기관은 이쪽은 저는 거의 해당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 구입하실 때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요거는 이따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가장 그 마지막 장표에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면 이제 스포츠 교육기관은 제가 해보니까 그 사업자 등록 전에 대부분 시설 인수나 그런 운동기구 구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0분 동안 이제 열심히 달렸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매출하고 매입 쪽에 이 불공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